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졸사회 2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근대화로 지향이 되고 있는 조선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들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제 구한말, 서서히 이제 서양의 어떤 개방의 물결, 이런 것들이 조선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죠. 이러한 개방의 물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 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서히 이제 근대화가 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 하나하나 생각을 해 두시면서 이 시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흥선대원군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국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우선 이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고종의 아버지로서 정치를 하는데, 우선 이 왕권 강화와 국가 재정을 바르게 하자라고 하는 데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책과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세도 정치의 타파, 서원의 철폐, 양전사업 실시, 호포제, 사창제 실시, 경복궁 중건,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을 해요. 가장 역점을 두었던 건 왕권의 강화책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의 확보도 있습니다만 국가재정의 확보도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왕권 강화에 역점을 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권 강화를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도 도모를 해나가고, 그리고 국가재정도 늘어나게 되는 결과도 가지고 오게 됩니다만은, 양반들의 불만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오게 돼요. 왜? 500개가 넘던 서원을 47개로 줄이면서 붕당의 근원이 되었던 근원지를 완전히 없앴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양반들의 불만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다음에 호포제, 군포를 납부하는 단위를 개인 단위에서 이제 집 단위로 바꾸게 되면서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부과하게 된 이러한 상황들이 양반들의 불만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개혁 정치가 백성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고액 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하면서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원납전을 징수한다든지 강제 부역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의 여러 가지 왕권 강화책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안정시키는 성과를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양반이나 일반 백성들 모두에게 반발을 사는 그러한 결과들도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흥선대원군의 대표적인 정책, 그러면 우리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쇄국정책으로 대표가 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쇄국정책의 가장 근원이 되었던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 병인 박해 사건이 있어요. 1866년에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 교도들을 체포해서 처형을 하는 병인 박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를 너 왜 서양의 종교를 퍼뜨려? 그래가지고 처형을 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프랑스에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로 침입하는 이른바 병인 양요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 병인 양요 사건은 양헌수 부대가 정족 산성에서 프랑스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프랑스가 외규장각에 있는 서적이나 문화재를 약탈해가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해요. 그래서 수많은 문화재들이 지금 프랑스에 있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도 맞이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빨리 좀 되돌려줘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병인 양요 사건을 통해서 서양에 대한 강경한 움직임들을 보여왔는데, 여기에 흥선대원군을 더욱더 진노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에요.
이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상인인데 이 독일 상인이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연군의 묘를 도구를 해요. 그러니까 묘를 도구를 한다는 거는 그 무덤을 파가지고 그 무덤 속에 있는 어떤 부장품들이나 유물들을 가져가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뭐 서양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동양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조상의 묘를 파헤친다, 함부로 파헤친다라고 하는 것만큼 이 불경스러운 일이 없어요. 하물며 아버지의 묘를 파헤쳤는데 그것도 서양 놈들이 이걸 보고 흥선대원군이 가만히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서양에 대한 배척, 더욱더 강화가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 바로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이제 통상을 요구하면서 대동강 유역에 진입을 했던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있었어요. 이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제너럴 셔먼, 그러니까 셔먼 장군을 이제 뭐 기리기 위해서 만든 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를 타고 대동강에 와가지고 통상을 요구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평양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이 제너럴 셔먼호에 불을 지릅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완전히 불에 타버려요. 또 이 사건을 바탕으로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신미양요죠. 그래서 이 신미양요를 바탕으로 신미양요는 이제 어제연 부대가 광성진에서 저항을 하면서 미군이 이제 철수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은 주요 항구에다가 척화비라고 하는 비문을 세웁니다. 이 척화비의 비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적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것을 막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것은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들을 인정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그러니까 좋다고 막 이렇게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그거는 나라를 파는 행위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조건 내쫓으라는 거죠. 무조건 내쫓아라. 이렇게 이제 강경한 입장들을 보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이나 일본과 교섭을 거부하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게 되죠. 자, 이렇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반외세 자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커다란 의의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상수교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외국의 근대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게 됐죠. 그래서 조선의 근대화가 지연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대화라고 하는 과정이 그냥 단순간에, 그냥 순간에 일어나는 어떠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사실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죠. 지금 뭐 지식 정보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처럼 이 근대화라고 하는 것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국가에는 이득이지 않았었느냐. 결과론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민족의 정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근대화가 지연이 되는 측면들도 존재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되죠. 그 문호를 개방하게 된 계기가 바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배경은 일단 흥선대원군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고종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 민씨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서양의 문호를 개방하자라고 하는 개화의 움직임이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가운데에서 이제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됩니다. 이 운요 사건을 통해서
체결이 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시면 일단 3개의 항구를 개항을 했어요. 인천, 부산, 원산의 3개 항구를 개항을 했고 다음에 일본에 공사관을 설치하고 또 그 공사관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치외 법권을 인정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조선의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그러한 치외 법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점. 또 일본이 조선의 해안을 측량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임과 더불어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적으로 체결을 한 그런 조약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외국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서양 열강과 지속해서 이제 수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근대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개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통상 개화파들이에요. 이 통상 개화파들이 주장했던 통상 개화로는 문호를 개방해서 서양하고 교역을 해야 우리가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의 지도를 받았던 양반 가문의 젊은이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개화를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개항한 이후에 정부가 어떠한 개화 정책을 펴느냐면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한다든지 또 신사유람단 같은 것들을 파견해가지고 일본의 정부 기구나 산업 문화 요소들을 둘러보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울러서 유학생들, 영선사라는 이름으로 유학생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근대 무기의 제조 기술이나 군사훈련법을 청나라로부터 배워오는 그러한 과정들도 거치게 되죠. 또 개화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 개화 정책을 주관할 행정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행정기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일본인 교관이 훈련을 담당한 신식 군대로 별기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분명히 오위 체제나 소구군 체제와 같은 우리 군 체제가 있었지만 신식 어떤 군사 훈련 기법을 적용하는 신식 군대가 이제 새롭게 또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식 군대와 신식 군대가 병존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역사적으로 좀 큰 사건을 만들기도 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서양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가 근대화를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는 개화파와 아니다, 서양을 배척하고 우리가 우리의 정통성을 지키자라고 하는 개화 반대 세력들이 이제 충돌을 하기에 이르르죠. 그래서 그 개화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서양의 사악한 무리들을 배척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이른바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른 것을 하면서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것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유교 문화가 되겠고요. 사악한 것, 그릇된 것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양 문화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어요? 대부분 이제 성균관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연구했던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같은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이나 일본과의 수교를 반대하고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와요. 그래서 위정척사파와 개화파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던 와중에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건 이모년에 일어난 군사들의 난이에요. 자, 군사들의 난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아까 그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가
세워졌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구식군대와 신식군대가 병존을 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신식군대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니까 조정에서는 이제 개화를 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신식군대의 지원을 아낌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구식군대는 소홀해지게 되겠죠. 어느 정도로 소홀해졌느냐 하면 구식군대의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직업군인들인데 이 직업군인들의 급료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 또 그렇게 해서 급료를 달라 직업군인들한테 월급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급료를 달라고 막 떼를 써서 겨우 한 달치 급료를 받았는데 그 급료를 예전에는 이제 쌀로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쌀을 온전한 쌀로 받은 게 아니라 겨나 모래가 섞인 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그 구식군대 군인들이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와 개화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로 이러한 이모군란이 일어났는데 이모군란의 결과로 결국에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또 제물포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이 되어 그래서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주둔을 했을 때 이제 상호 청나라하고 알리도록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당시의 조선을 놓고서 일본과 청나라가 굉장히 파워 게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 1884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개화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 달랐어요. 특히 개화를 진행해 나가는 속도에 있어서 보통 그 민씨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인 개혁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하나하나 근대화를 해나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빠르게 개화를 이루어가지고 세상을 확 뒤집어 엎는 이런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집권을 하고 있는 민씨가 굉장히 점진적이고 온건한 개혁을 추진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서 야 이건 너무 답답하잖아. 어느 세월에 이걸 기다려. 그래가지고 일으킨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에요. 그래서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개화당 정부를 구성을 했는데 개화당 정부 구성을 해서 뭐 14교조의 정강도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개혁 내용들을 전개를 합니다만은 청나라가 개입해가지고는 3일 만에 이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이 개혁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당탕탕 해가지고 뭐가 바뀌니까 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어지러운 상황이 생기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움직임이 뭐 아무리 정당한 것이고 아무리 바람직한 것이라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지지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의 지지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 또 이 갑신정변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했다라고 하는 점, 또 나중에 청군이 개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외세가 개입을 해가지고 외세들끼리 서로 싸움을 벌이는 통에 이들의 개혁의 내용들이 유효하게 적용되지 못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이 나요. 그래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한성조약을 체결을 해서 일본에 오히려 배상금까지도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는 일본에다가 미리 알려줘.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다음에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는 텐진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 양군을 전부 다 철수시켜요. 그리고
조선에 파병을 할 일이 생기면 각 군대가 상호간에 통보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나라 군대가 야 우리가 조선에 군대 10,000명을 파견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일본에다가 우리 10,000명 파견할 거예요 라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청나라 군대가 10,000명이 들어가면 일본 군대도 10,000명이 들어가야 조선에서의 군사력이 대등하게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놓고 벌이는 파워게임이 더욱더 극심해졌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청일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들, 이제 개항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면, 러시아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남하 정책입니다. 러시아는 굉장히 추운 곳에 있거든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춥냐면 바닷물이 얼어요. 바닷물은 염분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얼지 않습니다. 강물하고 달라서. 그런데 바닷물이 얼 정도면 굉장히 추운 거죠. 바닷물이 얼게 되면 항구에 배가 정박을 하기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이 항구를 못 쓰는 거지. 그래서 겨울철에도 쓸 수 있는 얼지 않는 항구, 이른바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남하 정책을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기존에 있던 지역의 사람들이나 또 그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많은 위협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우리나라 땅에 있는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러시아와 영국이 파워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우리 땅을 불법으로 점유를 했다는 거죠. 이 거문도 점령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후퇴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한반도가 일본이나 청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 열강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차라리 이 조선을 중립국화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제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6.1준이나 부들러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던 내용들인데, 조선의 중립화론이 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조선을 누구 땅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조선은 어느 누구의 땅도 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아무도 손대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청나라, 특히 일본은 조선 침략에 대한 야욕을 야금야금 계속 전개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던 과중에 농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투가 심화가 되면서 자꾸 조선의 미국들을 빼내가거든.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다든지 또 간의 수공업이 몰락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농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에 이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곡물 유출을 금지할 것을 명령을 해요. 이른바 이것을 우리가 방공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체결했던 한성조약에 조선이 어떠한 정책을 시행을 할 때에는 한 달 전에 미리 일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배상해라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상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이 배상을 해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찰사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책임을 안 져. 그냥 일본 편을 들어준 거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반감도 반감이었지만
이 정말 정부가 무능하구나라고 하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사회가 더욱더 혼란해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 반공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제에 대해서 최초로 경제적으로 저항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의의를 갖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선 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신이 보다 더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보급이 됩니다.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서학, 천주교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난 그러한 학문이죠. 이 학문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불안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 불안 이러한 배경을 타고 이제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같은 경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포교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 당시까지 종교화되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제 삼례 집회나 보은 집회를 통해서 이제 교조를 신원하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재우라든지 이런 그 동학의 선배들, 이 동학의 선배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구명운동 이런 것들을 명예를 좀 회복하자 이러한 운동들을 전개를 하게 돼요. 그러던 가운데에 이제 고부농민봉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고부농민봉기는 고부군수 조병갑이 부정한 행동을 통해서 농민들을 많이 착취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전봉준이 고부관청을 습격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두 차례에 걸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1차로는 고부농민 봉기에 대해서 정부 수습이 미약하다. 정부 수습이 바람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반발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농민군을 조직해서 황토현 전투나 장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개가를 올립니다마는 이 정부가 청나라에 지원군을 요청을 해요. 동학 농민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근데 이 동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민족 자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민족 자주적인 성격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들이 움직였던, 봉기를 했던 사건인데, 그 결과로 정부가 외국에 지원을 요청을 하니까, 야, 차라리 외국에 지원을 요청하지 마. 우리가 물러날게.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지켜줘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동학 농민군이 제시했던 패정개혁안이에요. 12개에 걸친 12개의 안을 이제 요구합니다. 패정,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정말 구식, 낡은 그런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12개의 안을 제시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 화약을 맺고, 전주에서 그 같은 화해의 약속을 맺고 동학농민군이 물러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농민군이 해산을 하게 되고, 이 패정개혁안을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집강소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본군들이 침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한 반발로 농민군들이 두 번째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농민군들이 봉기를 합니다마는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다음에 이제 충남 태인에서 최후의 전투를 합니다마는 당시 이제 동학농민군을 주도했던 전봉준이 체포되고 처형이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봉기 운동은 일단 반봉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고부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휘두르는 그러한 체계를 반대해가지고 일어났던 반봉건적인 성격이 되겠고, 다음에 두 번째의 성격은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한 반발이었기 때문에 반외세적인, 반침략적인 운동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격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국내에서는 갑오개혁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청일전쟁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근대적인 개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갑오 개혁입니다. 이 갑오 개혁의 내용만큼이나 우리 사회를 굉장히 크게 바꾼 사건이 없죠. 그래서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해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갑오 개혁은 김홍집 내각의 군국 기무처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의정부와 국내부를 분리해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왕실의 사무를 보는 기구와 그 다음에 나라의 안살림을 맡는 기구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관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과거제를 폐지하고 사법권을 독립시키는 그러한 개혁의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죠.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도량형을 통일하고 조세를 급납화, 조세를 이제 뭐 쌀로 납부한다든지 특산물로 납부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세금을 이제 돈으로 납부하는 급납화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뭐 은분위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사회적으로 가장 큰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신분제의 폐지입니다. 3인 평등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비들이 해방이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했다 하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당시의 유교적인 관념에서 금지하고 있었던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는 한편 조혼,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꼬마 신랑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막 7살에 9살에 결혼해가지고 막 부인이 신랑을 막 업어 키우는 뭐 이런 극단적인 사고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오 개혁이 우리 조선의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켜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군사제도나 토지제도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군사부문이나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점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개혁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또 이 갑오 개혁의 내용이 굉장히 조선 사회를 많이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기억해 둘 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조선 땅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조선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그 청나라하고 일본끼리 싸움을 벌이면 그만인 건데, 조선을 놓고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면서 그 싸움장이 어디였냐 하면 조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외국 애들이 지들끼리 싸우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는 거야. 우리나라를 놓고 마치 삼각관계에 있는 남녀가 여자 하나를 놓고 두 남자가 서로 네 여자야 내 여자야 그러고 싸우는데, 그 싸움을 어디서 하는 거야? 그 여자네 집에 가서 싸우는 거죠.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획득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계속해서 자기들의 영역을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구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느냐면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게 해요. 러시아 남하 정책을 추진하는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결탁을 해가지고 일본을 압박해. 너 지금 그 청일전쟁에서 집어삼킨 요동반도는 도로 뱉어내. 이렇게 이제 압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주위의 열강들이 이제 압력을 행사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일본은 이 요동반도를 뱉어내고 한 발짝 물러서게 돼요. 자, 이 결과로, 이 삼국 간섭의 결과로 일본은 조선과의 파워 게임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쫄은 거죠. 쉽게 말해서. 일본은 그래서 이를 빨리 만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굉장히 가득 차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벌인 사건이 이 어마어마한 을미사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일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굉장히 러시아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치게 되니까 당시에 집권을 하고 있던 민씨,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뭐 일본이 관군이 쳐들어가가지고 시해를 한 게 아니라 어디 뭐 그냥 뒷골목에 조폭 같은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미사변을 계기로 해가지고 친일 내각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친일 내각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을미개혁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근데 이 을미개혁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단발령입니다. 이 단발령은 근대화를 위해서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거죠.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래서 몸과 이 몸에 붙어있는 온갖 것들은 전부 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거나 없애거나 상하게 하면은 이거는 효도가 아니다. 이건 불효하는 거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분들 막 함부로 막 피어싱하고 막 이뻐지겠다고 막 이렇게 눈 찝고 막 이러는 거, 그러는 게 옛날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불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머리를 자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생들의 굉장한 반발을 가져옵니다. 심지어 이제 그 최익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오두는 가단이요 차발은 불가단이라. 다시 말해서 내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는 자를 수 없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이제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의 단발령을 계기로 해가지고 의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을미의병이죠.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이송훈과 유인석과 같은 사람을 들 수 있다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얘기한 의병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정척사 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본의 경제적인 침략이라든지 정치적인 침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입장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부당하게 자꾸 조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할 뭔가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일본에게 우리가 자꾸 당하는 거는 우리 백성이 무지해서야. 배운 게 없어서야.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일깨워야 돼.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명성황후가 시해가 됐어요. 그것도 궁궐에서. 어떤 조폭 같은 애들한테. 그러면 그 남편은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가 않죠. 왜 편하지가 않았을까? 사랑하는데 부인이 죽었네. 엉엉 이렇게 운 게 아니야.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고종이 조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제대로 살질 못합니다. 너무 심기가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종은 자기가 살고 있는 경궁을 떠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해요. 이 사건이 바로 아관 파천입니다. 자, 러시아 대사관이 있는, 러시아 공사관이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숨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왕이 그냥 자기네 집으로 제 발로 들어왔으니까 보호는 해주는데 보호해주는 명목 아래로 조선의 각종 이권들을 요구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굉장히 내정 간섭을 심하게 해요. 그리고 각종 이권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놓고 개화 지식인들이 이제 독립협회를 조직을 하죠. 재미 지식인이었던 서재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개화파 지식인들은 자주독립, 자유민권, 자강개혁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신문도 간행을 하고 독립문도 건설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을 반대하고 또 러시아 공사관에 숨어있는 고종 빨리 나오쇼. 이렇게도 이야기해가지고 환공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독립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고 하면 외세에 의존을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바람직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논의들을 이 만민공동회에서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의 토론의 내용을 통해서 외세에 의존하는 정치를 비판을 하고 근대적인 의회 정치를 실시하자,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민공동회는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반발을 가지고 오게 되고 또 친일 단체였던 한국협회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이 만민공동회는 오래 가지 못하고 해체가 돼요. 하지만 이 독립협회의 정말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한 지 1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던 집으로는 돌아오지 못해요. 경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덕수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덕수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고종은 대한제국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명칭을 하고 연호를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대한제국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종임금을 고종황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대한제국을 성립하고 나서 이제 고종은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을 실시합니다. 이 광무 원년에 이제 개혁을 실시를 하는 거죠. 이 광무개혁은 산업진흥정책, 학교 설립, 군제 개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을 위해서는 토지 측량이나 각종 회사 공장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실업학교나 의학교들을 설립을 해서 이제 많은 기술인들을 양성을 하게 되죠. 다음에 군제를 개편해가지고 궁궐이나 서울을 지키는 군대를 늘리고 지방에도 군대를 주둔시키는 이러한 개혁안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양 문물들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근대적인 무기공장인 기기창, 한성숭보를 발행했던 방문국, 화폐를 발행했던 전환국, 그 다음에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이때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을미개혁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우편제도가 이제 확립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만국우편연합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청나라에 의해서 이제 조선하고 청나라,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통신망도 구축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통신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신이 아니라 그 모스 부호와 같은 전신을 전달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그러한 통신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낙후되기 그지없는 제도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확충이 되면서 보다 많은 통신들이, 교신들이, 의사전달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된 다음에는 이제 전등, 전차, 전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황실이나 미국인 합작으로 인해서 한성전기회사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해가지고 이러한 전등이나 전차, 전화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가 1899년에 개통이 됩니다. 일제에 의해서 개통이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죠. 그래서 이 경인선이 개통이 된 다음에 경부선, 경의선이 차례대로 가설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설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준 거는 있습니다만은 경인선이나 경부선, 경의선 전부 다 우리의 자주적인 힘으로 설치가 된 게 아니죠. 부설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외국 애들이 지네들 편하려고 놔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이 됐다라기보다는 침략이나 수탈을 위해서 활용이 된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간혹 가다가 좀 정신 나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일본이 뭐 조선을 식민 통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이 굉장히 많은 덕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왜 무슨 덕을 봤는데 물어보면은 이러한 얘기 합니다. 철도도 놔주고 아까 앞에 봤던 전신도 통신시설도 놔주고 얼마나 발전했니? 그게 조선 백성들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놔준 거냐고요. 지들이 조선에 물건들 뽑아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는 가당치도 않은 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목구멍을 구경을 좀 한번 해야 돼요. 이렇게 쫙 벌려서. 자, 그래서 이 근대 시설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편리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근대 교육 활동의 내용을 보죠. 최초의 근대적인 사립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원산학사입니다. 1893년에 함경남도 덕원 주민들이 세웠던 근대적인 사립학교예요. 그러니까 공립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유경공원이 있습니다. 이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양반 자제들한테 신지식이나 외국어를 교육했던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미국인 교사들을 설립을 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학사는 사립학교고 유경공원은 이제 공립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선교사들이 설립을 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 땅에 많이 오면서 이러한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로 배제학당,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경신학교, 배화학당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학교들은 지금도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계속해서 관련된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 설립 이후에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정부의 교육 활동으로는 사범학교, 교사들을 양성하는, 다음에 외국어 학교나 소학교 같은 것들을 많이 설립을 했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이제 생활의 변화를 보시면 옷을 입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가보개혁 이후에 의복의 양식은 서양식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한복 자체도 개량 항복이 등장을 하게 되죠. 다음에 식생활에 있어서는 서양 음식이 보급이 됐다. 커피나 케이크 같은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들어왔다. 떡과는 다른 뭔가가 또다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양식 주방이 설치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서양식 주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입식 주방을 이야기할 겁니다. 다음에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서양식 건물들이 등장을 하죠. 명동성당이나 덕수궁 석조전과 같은 서양식 건물들이 등장을 하고 일본식 건물도 지어집니다. 대표적인 일본식 건물 어디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던 중앙청, 그리고 일본 경시청이었던 옛날 서울시청 건물, 그리고 지금 명동에 있는 회원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관 건물 이런 것들이 일본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석조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민권의식, 이른바 이제 시민의식이 보다 더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3인 평등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신분 제도의 철폐, 국민 참정권 운동, 남녀 평등 사상 주장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보개혁 이후에 우리 생활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일본의 국권 침략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러일 전쟁 이후에 체결이 되었던 을사조약입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은 일단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저항한 영국과 일본의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러일 전쟁의 결과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이 되고, 이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영일 동맹과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최소한 영국과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제 을사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이 을사조약 체결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박탈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대외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대외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대표성을 상실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을사조약입니다. 그리고 이 외교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통감부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하게 되죠. 이 을사조약에 대한 반대투쟁 정말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학생이나 상인, 전직 고관이나 유생 가릴 것 없이 민족 전반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대표적인 것으로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송대국이라고 하는 논설을 게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장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시일야 방송대국이라고 하는 논설을 게재한 것 이외에는 이거만큼이나 이거의 몇십 배 정도 되는 친일 행각을 한 것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장지연의 논설 게재가 을사조약의 반대투쟁을 대표하는 내용으로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음에 민영환 선생은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그 의분에 떨다가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나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 을사조약 반대운동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언론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또 을사조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하죠. 미국의 허버트를 특사로 파견을 해서 지원을 요청을 하기도 하고, 특히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 세 사람을 특사로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사실을 알아요. 일본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서 이들을 방해하죠. 결국에 이 회의장에 이 세 사람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회의가 끝이 납니다. 거기에 또 격분해서 이 세 사람 중에 이준 선생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다음에 이제 위정척사 사상을 대표하게 된 의병 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나타난 의병을 우리가 을사의병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이 을사의병은 특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최초로 평민의병장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돌석이라고 하는 이 평민의병장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병운동이 단순하게 유생들, 양반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운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의병운동이 이제는 범민족적인 차원에서 국권을 지키려고 하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한 각종 의거 활동들도 나타나게 돼요. 전명훈과 장인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침략을 지지했던 친일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를 사살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하죠. 안중근 선생은 일본의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역에서 또 역시 총으로 사살을 하죠. 다음에 이재명은 이완용을 칼로 찔러서 부상을 입혔다. 죽이지는 못하고. 다음에 나철과 오기호는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의거 활동으로 기억할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요. 그래서 이 사건에 반발해서 이제 또다시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정미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군대를 이제 또 해산을 하게 됩니다. 또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 한일 신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행정 각 부처에 차관으로 일본인을 임명해서 보다 조선의 내정에 더 간섭을 하게 되죠. 이러던 와중에 이제 일제가 조선의 국권, 이제 내무 권한까지 강탈을 해가면서 이제 1910년도부터 조선은 완전히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그래서 한일 병합이 된 1910년 8월 29일을 경술국치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국내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이 일본은 상당히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가 우리의 영토를 함부로 지네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라는 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간도와 독도입니다. 간도는 원래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어요. 고구려와 발해 때 땅이었고 또 여진족의 발상지이기도 했는데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면서 이 영토를 분명하게 우리의 땅이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간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백두산 정계비의 비문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이 청나라와 조선이 입장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백두산 정계비에 보면은 조선의 경계는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 토문강은 백두산 북쪽의 송화강 지류에 있는 토문강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청나라는 아니다. 이거는 두만강을 표시한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해석에 따라서 청나라의 땅이 되느냐 아니면 조선의 땅이 되느냐 결정이 되는 지역이 바로 간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북간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역을 1909년도에 일본이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청나라로부터 얻는 대가로 간도 땅을 그냥 니네 해? 이렇게 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백두산 정계비의 비문을 훼손을 해요. 훼손을 해서 조작을 하기까지도 하죠. 일본 놈들은 하여튼 악랄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토를 청나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통일이 되고 이제 조금 더 힘을 기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간도 땅은 반드시 찾아오셔야 되는 그러한 땅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독도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요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그래서 울릉도의 부속섬이죠.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는데 조선시대 때는 이 안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영토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오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찔벅찔벅 지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러일전쟁 직후에 자기네 땅이라고 딱 편입을 시켜놓고 그때부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을 합니다. 옆집 애를 자기 애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집 엄마 아빠들은 그 옆집 엄마한테 뭐라고 이렇게 유효하게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두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 문제 1년마다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국권수호운동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권수호운동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세 번의 의병이 있었죠. 을미의병은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계기로, 을사의병은 을사조약을 계기로, 정미의병은 고종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해서 의병운동이 일어났다. 자, 의병운동은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위정척사 사상을 중심으로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정미의병 이후에는 의병 운동이 의병 전쟁으로 확대가 돼요. 왜 그러냐면 군대가 해산이 된 다음에 해산된 군인들이 전부 다 의병 부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의병의 군사력이 막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변화의 한 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미의병 이후에는 이제 무장투쟁으로 바뀌면서 의병 운동이 이제 의병 전쟁으로 변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위정척사 사상과 대립관계에 있는 개화사상가들은 애국 계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게 당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가 국력이 약하다. 백성들이 배운 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 입장에서 운동한 내용들이 바로 애국 개몽 운동이죠. 그래서 교육과 산업 발전을 통해서 부국 강병을 이루자라고 하는 목표 아래서 여러 지식인들이 국민 계몽의 앞장을 섭니다. 그 대표적인 활동 단체로 일단 보안회와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를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안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초의 애국 계몽운동 단체라고 하는 특징 이외에도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입니다. 일본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수긍을 하고 받아들인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마 이 보안회의 케이스가 유일무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억해둘 만한 단체들이 되겠고요. 다음에 헌정연구회는 근대적인 입헌의회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개혁을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헌정연구회의 뜻을 받아가지고 설립이 된 단체가 또 대한자강회예요. 이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또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아울러서 이제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신민회는 애국 계몽운동 단체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였고 또 가장 많은 활동을 했어요. 왜? 이 단체는 처음에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체가 비밀결사 단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모르게 만들어진 단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창호나 이승훈, 양기탁과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설립이 되었고 민족교육 추진, 민족산업 육성, 민족문화개발 이런 것들을 활동 목표로 한다. 그래서 대성학교나 오산학교를 성립하고 자기회사나 태극서관을 운영하는 국내 활동 이외에도 만주 삼원보에 한인 거주지역을 형성하고 신흥학교나 군사학교를 설립하는 대외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를 해요. 하지만 백오인 사건을 조작한 일본에 의해서 이제 해체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하는 것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근대 교육에 있어서는 서북학회나 기호학회 등의 학교들이 설립이 되었다 하는 것 생각을 해두시고 언론 활동에 있어서는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이러한 신문들이 있었는데 독립신문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민간신문이다라고 하는 의 기억해 두시고 한글과 영문판이 나왔다 하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황성신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국이라고 하는 논설이 실린 것으로 유명하죠. 다음에 제국신문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글로만 만들어졌다 하는 것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고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민족운동에 관한 기사가 유독이 많았어요. 왜? 이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한 발행인이 양기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과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공동 발행인으로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운동에 관한 기사를 세게 냈다 하더라도 발행인 중에 영국인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보다 민족운동에 대한 센 기사들을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민족 언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국사에 있어서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민족 주체 시각의 역사학을 역설했다 이야기를 하죠. 독사실론을 통해서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다음에 주시경 선생, 국어에서는 국어 문법을 확립한 분으로 알고 있죠. 다음에 이제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은 일본 정부로부터 얻은 경제적인 차관을 우리의 힘으로 갚아나가자라고 하는 움직임에서 대구에서 처음으로 진행이 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은 국채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도 통감부의 방해로 중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국채보상운동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단 자주권을 되찾자 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좀 기억을 해두실 만한 내용들이 되겠죠. 정부가 중심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국채보상 기성회라고 하는 조직이 중심이 된 기관이었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근대적인 움직임에 대한 내용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을 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되게 숨가쁘실 수도 있는데 근대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국권이 침탈당하고 식민 통치가 진행이 되는 과정만큼은 여러분들이 쭉 연달아서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들이 딱딱 나왔을 때 이건 어디에 대한 내용이야? 이렇게 감각적으로 탁탁 집어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 농민들의 환영을 받은 것을 고르면 그랬습니다. 농민들의 환영을 받은 것. 자, 그럼 기억부터 보죠. 환곡제를 폐지했다. 환곡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환곡제는 백성들이 춘궁기 때 곡식을 빌렸다가 가을거지할 때 이자 붙여가지고 갚는 제도죠.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제도를 폐지한 것,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닐 거야. 다음, 당백전을 발행했다. 당백전을 발행한 것은 뭐예요?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발행한 고액화폐입니다. 당백전은. 이것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하죠. 백성들이 좋아했을까? 좋아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디귿하고 리을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죠. 사창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곡을 별도로 보관해 놓는 창고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거고, 경복궁 중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왕권 강화책이잖아요. 사회 안정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농민들의 환영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디귿과 리을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 프랑스가 일으킨 사건은 그랬습니다. 자, 보기 보죠. 굉장히 긴데 1860년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였다. 흥선대원군은 러시아의 위협을 막기 위해 프랑스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와 교섭하려 하였다. 그러나 교섭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천주교에 대한 반대의 기운마저 높아지자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선교사와 수많은 천주 교도들을 처형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인 박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병인 박해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프랑스가 일으킨 사건이 바로 병인 양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여기선 2번이 되는 것 알 수 있겠어요? 다음 3번입니다. 위정척사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위정척사운동은 일단 서양에 대한 문호 개방을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강화도 조약 체결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랬을 리가 없어요.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적극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반대하지 않았어요.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지 않습니다. 개화정책 자체를 반대했는데 성리학 전통질서를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4번이 여기서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정척사운동은 일단 개화를 통한 근대화보다는 민족의 정통성, 조선의 정통성을 지키자라고 하는데 더 역점을 두었던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뭘까요? 청의 내정 간섭이 약화되었다. 청의 내정 간섭이 오히려 강화됩니다. 일본의 지원 속에 사건이 전개되었다.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다. 청의 개입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랬는데, 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공통점은 전부 다 청나라가 개입했다는 점이에요. 청군이 개입해가지고 이제 뭐 조약들도 체결이 되고 이러면서 뜻을 이루지 못한. 특히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갑오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교정청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홍범 14조를 통해 개혁의 정신과 내용을 밝혔다.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근대적으로 바꾸려 하였다. 다음, 갑신정변과 동학농민군이 요구하던 신분제 폐지를 받아들였다.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1번이 여기서는 정답이죠. 교정청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그랬는데, 교정청이라고 하는 건 갑오개혁 이후에 설립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청을 중심으로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알 수가 있어요. 다음 6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정부 고관들도 참여했다. 서재필과 개화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 교사, 학생, 상인, 노동자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전국단체로
발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서재필과 개화 지식인들이 설립했다. 그러면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독립협회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3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하는 것 알 수 있겠고요.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교육기관은 그랬어요. 자, 함경도에서는 교육에 관심을 가진 지방관과 지역 주민의 노력으로 최초의 근대 학교인 괄호가 설립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함경도 덕원 주민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설립이 된 최초의 근대적인 사립학교. 그러면 우리가 원산학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경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인 교사를 영입해가지고 양반 자제들에게 신지식이나 영어를 가르쳤던 공립기관이 되겠고, 이화학당이나 배제학당은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이 된 학교다. 대표적인 대표성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8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랬습니다. 삼국시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영토이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 자국 영토로 무단 편입시켰다. 가엾게도 일본은 아직까지도 이곳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엾은 일이죠. 야,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독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죠? 네. 일본이 가엾다. 참 마음에 들어요. 네. 자, 다음 9번입니다. 인물과 항일 의거 활동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신돌석이 이완용을 부상시킨 사람은 이제 이재명이 되겠고요. 스티븐스를 사살한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장인훈 전명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은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준 열사가 아니고. 다음, 나철과 오기오가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다. 그래서 4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0번입니다.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대구에서 서상돈의 제2기로 시작되었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정부가 주도한 경제 자립운동이었다. 그랬는데 아까 정부가 주도했다 그랬어요? 국채보상 기성회가 중심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 같습니다. 국채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국민들은 금주 금연으로 모은 돈과 반지와 비녀 등을 성금으로 냈다. 네, 맞는 얘기죠. 2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다 하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까지 전부 다 풀어봤어요.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식민통치, 식민치하까지 지금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많은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고 다음 단원학으로 넘어가셔야 나머지 내용들이 좀 편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복습 당부를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